자, 우리의 그 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폴 맥린이라는 사람이 그 뇌의 구조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뇌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호흡,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 호흡을 관장하고 체온을 조절해주고 맥박을 조절해주고 그런 어떤 생존을 위한 뇌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파충류의 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뇌관을 둘러싸고 있는 요 변연계, 이 변연계는 인간의 감정을 관장해요. 뭐 기억이라든지 뭐 인간의 욕망, 성욕, 식욕 같은 그런 욕망을 관장하고 동물이 갖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포유류의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달한 뇌가 이제 대뇌피질인데 이 대뇌피질이 이제 그 인간의 고유한 능력, 사고 기능이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뭔가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대뇌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뇌피질은 동물한테 없는 그 인간의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특징이 이 대뇌피질에 있다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뇌피질 중에서 이 앞부분, 이 앞부분에 있는 대뇌피질을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뇌 중의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종합을 해요.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언어로 전환을 시키고 코드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감정들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로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청와대 같은데 우리의 몸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전두엽 부분인데 여기에서 인간 특유의 그 개념 능력이 비롯된다는 거죠. 이 개념이라는 것은 전두엽에서 하는 작용이에요. 이 전두엽에서 어떤 외계의 어떤 대상, 나무면 그 나무를 보고 나무들이 갖고 있는,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나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얻은 하나의 그 관념인데, 그래서 이런 개념화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관념이 객관적인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출해서 파악한 거기 때문에 실제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개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 인간의 딜레마가 있다면은 이런 개념화 능력이 신성한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면서 그 동시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창조성을 억압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라는 것이.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실제와 개념의 관계를 이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실제와 개념의 관계. 실제라는 거는 칸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물 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양식으로 설명하면은 뭐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 플라톤 용어로 가면은 뭐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겠고. 뭐 용어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감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인간의 그 개념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이 감성적 능력으로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서의 물 자체와 결코 동일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동양사상에서도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표현된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실제를 개념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과 실제의 불일치를 얘기해 왔고, 이것이 이제 일치된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와 개념의 관계가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의미를 갖는 건데, 제가 이제 개념 1, 2, 3, 4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끝부분이 살짝 걸치게 해놨죠? 이 정도로 걸쳐 있는 거예요. 실제와 조금씩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이런 게 4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부터. 어떤 보는 앵글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의 실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은 또 셀 수 없는 많은 양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개념과 양식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예요. 하나의 개념에서 수많은 양식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작품의 개념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실제와 개념과 이 양식으로 거치는 동안에 왜곡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양식과 실제는 이거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동일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의 가장 오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건 뭐냐? 예? 신을 개념화해가지고 개념에 따른 양식을 만든 거죠. 이 초월자로서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우리의 IQ를 가지고 이 자연을 창조한 신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만든 자를 우리가 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 전두엽을 통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는 거죠. 종교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양식이 다양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종파가 또 엄청나게 많이 갈리게 되는 이유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왜 들었느냐. 우리는 신이라는 실제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고 개념을 통해서 신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신이라는 것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동일시하려고 그럴 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동일시의 명분은 뭐냐면은 개념과 신이 같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개념과 신이 동일하다는 걸 믿어버리면은 개념이 다른 종교들과 싸움을 하게 돼요. 신을 위해,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이게 종교 전쟁이죠.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인류의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 전쟁에서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가장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개념과 신을 믿음을 통해서 이걸 동일시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는 어떠느냐? 정치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실제를 개념화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의 지향점이에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개념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해석을 다 달리해요.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을 낳는 거예요. 오늘날의 냉전시대 이후에 그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을 보면은 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 갈등을 낳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민족에서도 혈통보다도 더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나눠 놔가지고 분단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와 개념이 일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식을 만들고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열광을 하고 그걸 지키려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종교와 비슷한 거죠.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런 어떤 실제로부터 개념화의 단계, 양식화의 단계로 요 스텝이 비슷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개념의 노예. 그러면은 과학은 안 그런가? 과학은 자연이라는 실제를 개념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원리와 공식들을 만들어내죠. 양식이죠. 우리가 자연의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 시대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뉴턴식의 자연과학하고 오늘날 양자역학 이후의 자연과학은 이거는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래서 토마스 쿤이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과학적인 진리도 그 시대 과학자들의 소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대가 지나면은 그게 바뀐다는 얘기죠.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란 얘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숫자가 왜 9까지밖에 없어요. 9 다음에 0이죠. 다시 1로 가잖아요. 손가락이 우리가 10개니까 더 쉴 수 없잖아요. 수를 이렇게 쉬다가.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킨 건데 그 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개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개념을. 그것과 실제 자연과는 괴리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연의 한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절대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딜레마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화 능력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거 있어야 인간은 창조적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작품할 때 개념이 안 나오면 창작이 안 되죠. 개념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개념과 실제를 동일시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경직성이 우리의 뇌를 경직되게 만들어 가지고 생명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은 미라는 실제를 개념화시킨 거예요. 개념화시켜가지고 그걸 양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인 거죠. 그죠? 근데 개념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미에 대한 개념이 시대마다 바뀌어요. 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개념들이 인간의 어떤 문화적 관습과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개념과 관습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